법의 심판에 의해 가정을 지켜야 하는 나. 그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젊음을 항폐하면서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 결혼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미치도록 그리운 사람을 그리울 때 보기 위해 함께 기다리는 동거였으면 좋겠다. 양미은 씨,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사랑은 열등감이었다. 남편과 법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육체였을 뿐이다. 해무, 이완우. 며칠째 도시를 감싸고 도는 황사 사이로 빛바랜 추억처럼 뿌옇게 시가지가 바라보이는 터미널 2층 찻집에서 나는 마치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밖을 보고 있다.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라는 지구 종말의 증거물. 그러나 나는 자욱한 저 안개 같은 먼지가 좋다. 강을 막아 호수가 되어버린 도시에 봄이면 바람 사이로 피어오르던 회색빛 안개와 지독한 그리움처럼 내리던 황사. 산중턱에 피어있는 개나리꽃 사이로 안개와 먼지가 도시를 잠식할 때쯤 그곳에는 봄이 왔었다. 안개와 20살 꿈과 20살 좌절. 연애를 하면 주말마다 비가 내린다고 하던가. 그 봄, 도시에는 자욱한 안개와 황사만이 내렸던 것인가. 무얼 드시겠어요? 나를 주시하던 종업원은 내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마치 자리값을 받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문을 종용한다. 나는 밖을 보고 있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먼지에 밀려온 4월이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정신을 놓은 채 찻집 창가에 앉아있는 중년의 여인. 내 부록의 봄은 아직도 20살 적처럼 그렇게 찾아오고 있었다. 무얼 드시겠냐니까요? 종업원의 목소리는 끝이 약간 올라가 있다. 커피. 종업원의 위세에 눌려 내 목소리는 모기소리만큼이다. 도대체 나는 저 종업원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종업원이 자판기처럼 숙달된 솜씨로 채 10초도 걸리지 않고 만들어 온 커피를 테이블에 놓을 즈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기상이변으로 사막화가 되어 중국 땅에서부터 날아왔다는 먼지 속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섞여 있다지만 밖으로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풋풋한 흙냄새는 오늘도 다정스럽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법의 심판에 의해 가정을 지켜야 하는 나. 그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이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 나는 이혼연구소라는 곳을 찾았다. 이혼연구소는 이혼 전문 여성 보호단체였다. 그 어감이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거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힘없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모두 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모두 이혼녀였다. 소장 강 여사는 캠퍼스 커플로 결혼까지 이어진 경우였는데 남편이 외도했다는 이유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혼을 해버렸다. 그녀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내어 의사였던 남편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다. 자원봉사자였던 김 여사의 경우도 강 소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이 여사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새 여자를 얻게 했고 공교롭게도 새 여자는 들어온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임신을 하여 5년 동안 2명의 자식을 두었다. 그 집에서 가정부처럼 눈치만 보며 살던 이 여사는 새 여자가 3번째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보며
이혼의 형식을 빌려 현대판 소박의 길을 선택했다.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나오기는 했으나 그들은 모두 피해자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나 스스로 젊음을 항폐화하면서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일인데도 매표소 창구는 복잡하다. 길게 늘어선 줄, 갈 곳이 있는 저들이 부럽다. 나는 아무렇게나 가장 짧은 줄 뒤에 선다. 동해안으로 가는 줄이다. 그래, 바다를 보기로 하자. 나는 동해안이 처음이었다. 사실은 동해안뿐이 아니었다. 여행이라 이름 지을 만한 외출 자체가 없었던 나였다. 나에게 가장 길고도 먼 곳으로의 여행은 고등학교 때 다녀온 경주로의 수학여행이 전부였다. 등산복 차림의 일행 5-6명이 차에 오른다. 잠시 차 안은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로 소란스러울 만큼 들떠진다. 원래 여행은 사람들을 다소 들뜨게 만드는 속성이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즐거움 때문일 텐데, 그렇다면 인간은 늘 변화를 그리며 산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나는 변화의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가. 내가 원하는 삶이 그림같이 허황하거나 소녀적 낭만 같은 것은 아니었다. 진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는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 평범하지만 소박한 삶, 그리운 이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한 그런 삶이었다.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꿈을 꿀 뿐이었다. 신은 지극히 당연한 나의 기본권을 박탈하였다. 버스가 출발할 무렵 내 옆자리에는 한 사내가 앉는다. 며칠이나 깎지 않았는지 턱수염이 아무렇게나 난 사내는 앉자마자 의자를 뒤로 젖힌 뒤 잠을 잔다. 그러고 보니 승객들은 대부분 잠을 자고 있다. 버스를 타면 잠을 잔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나도 의자를 뒤로 젖히고는 잠을 청해본다. 나는 영수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아 합의 이혼이 좋겠다는 강 소장의 권유를 따라 내키지는 않았으나 남편을 설득하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혼해야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대답 대신 입술을 오므리며 침을 삼켰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어요. 원래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합이잖아요. 지난 20년은 진이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진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침이 되어 내가 거실로 나갔을 때 그는 소파에서 쭈그린 채 자고 있다가 인기척이 잠을 깼는데 테이블 위에는 빈 양주병이 2개나 놓여 있었다. 그가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긴 했지만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소파에서 잘 정도인 걸 보면 그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부석부석한 얼굴로 일어나자마자 출근 준비를 하는 그에게 내친 김에 결론을 내리리라 마음먹은 나는 다시 서류를 내밀었다. 서류상의 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결혼은 애초부터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이니까. 그러나 나는 대꾸도 없는 남편에게 괜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져 말을 그쳤다. 우리 대화는 늘 그랬다. 대화의 기능이 의사소통이라면 지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대화는 없는 셈이었다. 물론 우리 대화의 기능을 거부한 것은 나였다. 남편은 나름대로 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나는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였다. 그날 남편은 지난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의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나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였다. 법원 출두 명령서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받으셨죠? 모레 10시예요. 나도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내가 신청한 이혼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 남편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애처롭게 말을 걸던 평상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이혼 요구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우리 사이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나의 세월에 비하면 그의 고통은 너무도 적은 것이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정말이지 나는 깨끗하게 헤어질 작정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은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나는 눈을 뜬다. 휴게소였다. 무슨 볼 일들이 있는지 모든 사람이 내려버려 나도 할 수 없이 버스에서 내린다. 2시가 거의 되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로 한다. 일회용 컵에 나무막대로 커피를 저어 내주는 상냥한 아가씨의 미소가 밝다. 부럽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내가 커피를 마시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동안 내가 타고 온 버스의 출발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놀란 내가 허겁지겁 차에 올랐지만 정작 버스 기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도 5분이나 지나서 버스는 출발하였다. 출두하던 날 우리는 밖에서 만나 법원으로 갔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 황서 때문에 라며 전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말로 얼버무렸지만 남편은 굳이 그런 변명을 나에게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약속 시간이 되면 단 1초의 기다림도 없이 혼자서 법원으로 갈 생각이었다. 남편은 영악하게도 출두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벌써 꽃이 한창이군. 남편의 말을 듣고서야 법원담을 따라 벚꽃이 한창 피어있다는 사실을 느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벚꽃이 피었다는 사실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눈치 빠른 남편은 이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거스르지 않기 위해 웃음을 보였지만 그것은 나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괜히 내 심기를 건드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위험을 자초하지 않으려는 얕은 수작이었다. 그러나 그 역시 남편이 내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말고도 4쌍이나 더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잔뜩 화가 나 있어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곧 터져버리고야 말 것 같은 모습의 사람들. 증오로 말한다면야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침착하려 애를 쓴다. 내게는 증오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남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별 의미 없이 내뱉어질 몇 마디 판사의 말과 몇 장의 인쇄물이 필요할 뿐이었다. 서로의 감정을 억제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는지 어느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다. 30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부부였다. 남편이 무엇라고 하자 여자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면서 악을 썼다. 여자들은 스스로 비하하는 그런 유의 말을 나는 싫어한다.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가 여자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질 않는가? 결혼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미치도록 그리운 사람을 그리울 때 보기 위해 함께 기다리는 동거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을 어린 부부의 결별에는 기다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눈을 돌려 남편을 보았다. 그리움과 기다림은커녕 절망 속에서 살아온 나.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 양미은 씨,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경 너머로 흘끔 나를 쳐다보는 판사의 태도가 나를 깔보는 것 같아 불쾌해졌다. 안경은
유리의 맑고 찬 이미지 때문에 사람을 냉정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안경을 쓰고서도 안경의 유리를 통해서가 아닌 안경 너머로의 눈길은 어딘지 경멸의 태도 같은 것이 있어 보여 기분이 나빠지기 십상이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먹구름처럼 다가와서는 나를 좌절시킨 사람이었다.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판사는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나를 다그쳤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하셨나요? 나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재판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추어지고야 말 자신의 야만적 과거. 나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아 말문을 닫았다. 왜 결혼을 하셨지요? 드디어 판사는 나의 논리를 꺾는 것이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자신이 그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는지 적극적으로 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가을이었다. 가로수길이 낙엽으로 흩날리던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얼마쯤 남겨두었던 고3의 늦은 가을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행을 떠나고 내가 혼자 집을 지키던 어느 밤.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군에 가 있는 오빠의 친구인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잠시 뒤 내 인생을 빼앗아 버렸다. 나는 무방비 상태인 채로 한 인간의 성적 배설을 위한 동물적 욕구에 꿈과 희망을 약탈당하였다. 그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빠와 남편과 친구이기도 했던 그는 내 인생의 목표였으며 희망이었다. 그해 봄 어느 날을 끝으로 우리는 나의 대학 입학을 위하여 1년간 만남을 유보하고 있었다. 황사가 호수에서 피어오른 안개와 함께 도시를 채색하던 날이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도착한 마을에서 점심을 먹었고 호수 가운데에 꿈결처럼 떠있는 섬을 걷기도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은 비를 맞기도 했다. 그날 그는 추위에 떠는 나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그날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견딜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나는 간신히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그렇게 치른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대학교를 포기한 채 아무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사랑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혹은 결혼을 하든 않든 그 결과와 관계없이 가슴 아픈 일로 끝을 맺고야 마는 것은 사랑의 잔인한 속성 때문이리라. 사랑은 그리움과 유의어이며 그리움은 외로움과 동의어이며 외로움이라는 말 앞에는 가슴 아픈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이다. 가슴 아픈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 사랑의 도식관계, 그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를 보냈다. 아니, 그가 나를 떠나갔다. 나의 변한 마음을 어쩔 수 없어 포기하겠다던 그의 마지막 편지를 두 손에 잡고 눈물처럼 흐물흐물 웃다가 나는 세상을 포기하려 했다. 그것은 얼마나 이기적인 상처인가. 그를 사랑하고도 그를 보내고도 나는 끝내 세상을 버리지 못했다. 내가 임신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게 된 것은 1월의 끝 무렵이었다. 대입시험을 치른 친구들의 합격 소식이 전해지곤 하던 어느 날인가. 문득 생리가 없다는 것을 느낀 내가 병원에 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수학적으로는 0에 가까운 확률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실현되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나는 정신을 놓고 말았다. 몸을 수습하는 데에는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벌어진 사건은
시간으로 수습되지 않았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내가 감당해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삶이었다. 사건의 해결과 앞으로의 문제를 상회하기 위해 남편을 찾았던 나는 다시 한번 배신감에 빠져들었다. 내가 바라기로는 내 좌절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과 참회의 날을 보내고 있어야 할 남편은 비겁하게도 군대라는 보호막 속으로 꽁무니를 숨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는 것은 그를 그만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사랑과 미움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는가 말이다. 사람들이 미움과 사랑을 착각하는 것은 불완전한 구조로 인한 변화의 속성 때문이다. 사랑과 미움은 모두 불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 변화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랑이 변화된 구조는 미움을 닮아 있고 미움이 변한 구조는 사랑을 닮아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내 미움의 구조는 완벽한 것이었지만 나는 현실적 사건의 해결책으로 결혼을 선택하였다. 그때 나는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마음속에 굳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임신이라니요?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 예.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사랑일까요? 누구에게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욕이었겠지요. 나는 굳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사랑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제 의사는 아니었으니까요. 서로 막 나가는 싸움판이 아닌 바에는 논리와 감정의 대결에서 승자와 가까운 것이 논리라는 것을 아는 나는 논리를 앞서려는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기 위해 나는 안경 너머 판사의 눈을 계속 노려보아야 하고 말투에 묻어있는 감정을 제거해야 했다. 남편이 주장하는 사랑은 열등감이었다. 오빠와 그와 남편, 셋은 공부를 하다가 함께 밤을 새운 적이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나름대로는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와 오빠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것에 비해 남편은 그러지 못했다. 나는 그의 열등감에 희생된 재물이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군대로 도피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간 것은 이미 정해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일도 군대에 간다는 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인에게 묻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은 결혼을 했고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판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저는 이 사람으로 인해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화가 나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렇긴 합니다만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20년일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서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융통성이란 눈곱만큼도 없을 것 같은 판사를 바라보며 나는 문득 불안해졌다. 등년을 살게 한 힘이 자식 때문만이었을까요? 더 이상은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논리는 나는 남편을 미워하고 나는 딸을 사랑하고 나는 딸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딸은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다. 일 뿐이었다. 대관령은 얼마나 남았어요? 일정한 속도와
고르게 들리는 엔진 소리 때문인지 잠시 잠이 들었던 나는 누군가가 묻는 소리에 눈을 뜬다. 30분이면 갈 거예요. 30분이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나는 이곳이 대관령 부근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곧 이곳은 고속도로이고 시속 100km로 가더라도 아직 남은 거리가 50km는 좋게 될 거라는 생각에 미치자 대관령조차 모르는 이것이 현재의 내 삶의 현실이라는 생각에 잠시 서글퍼진다. 무심결에 지나가는 정선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정선 아리랑을 잘 부르던 내가 듣기에는 정선 아리랑에 관한 한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불렀다. 그가 설명해준 대로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한국 여인의 한과 고독이 막연히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가로쳤는다. 왜 내 사고의 끝은 그와 연결되고 마는지 모를 일이다. 이미 그와의 인연은 20년 전에 끝이 난 일이다. 나는 곧 결혼을 했고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도 끝이 났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를 그리워한다.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20년을 견딜 수 있었다. 부부관계는 어땠나요? 피해자였으므로 재판은 요식행위일 것이라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꺾기라도 할 것처럼 판사는 집요했다. 남편이 군대에 있었던 기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전역을 한 후에도 우리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부부관계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결혼은 형식적인 결합이었을 뿐 사실상 독립된 동거였다. 남편이 출근을 위하여 자기 방에서 나와 세수와 식사 준비를 할 때쯤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나는 세수를 마친 남편이 토스트 몇 개와 우유를 마시는 것으로 아침에 일정을 끝낸 뒤 출근을 할 때까지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남편이 출근을 한 뒤에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처음 몇 번인가 남편은 나의 아침 식사용으로 토스트를 구워놓고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빵이나 우유, 심지어는 토스트를 새로 구워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그것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독립된 동거를 확인시켜 주었다. 저녁 식사도 다를 게 없었다. 대개 남편은 밖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오거나 그러지 못한 날은 스스로 해결을 하곤 했으므로 나는 나와 진이가 먹을 만큼만 저녁을 준비한다. 그런 다음 나는 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고 남편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과였다. 이러한 독립된 동거의 불문율은 진이가 5살이 되어 방을 따로 쓰게 될 때까지 지켜졌다. 방을 따로 쓰게 된 진이가 우리의 독립된 동거를 흉내내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순서에 따라 남편이 먼저 아침을 해결하고 그의 방으로 돌아간 뒤 평상시보다 조금 게으름을 피운 뒤 주방으로 나온 나는 토스트를 굽고 있는 진이를 발견하고는 실색하였다. 우리의 관계로 인하여 아이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불행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서러움으로 아이를 마구 혼낸 다음 방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남편에게 안겨 있었다. 놀라 몸부림을 쳤으나 나는 남편의 가슴 속에서 옴짝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농락을 당하고 말았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거부하면서도 그의 움직임에 따라 쾌감으로 나는 몸소리를 쳤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밤마다 이를 물고 버티다가 결국은 남편의 방을 찾고는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을 용서한다거나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잠자리로 인해 증오가 사라진다거나 애정이 생기는 일은 없었다. 서로 욕구를 해결하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경우도 같을 것이었다.
잠자리에서 내가 흥분한 나머지 그를 끌어안았다고 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그도 알고 있을 터였다. 나는 가슴을 치며 그런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보통 사람들과 비슷할 겁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사이에 글쎄요, 부부관계가 가능할까요? 우린 인간이니까요. 성욕은 반드시 애정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편도 같은 생각일까요? 어쩌면 이혼 요구가 남편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사건일 수도 있다고 봐요. 원래 이혼이란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내 논리의 모순을 나는 인정한다. 미워하면서도 20년을 살았고 부부관계도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단지 화대를 주고받지 않았을 뿐. 우리의 행위는 남편과 나 모두에게 동물적 성욕 해결을 위한 거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에 2번 갖는 관계를 제외하고 나면 내가 그에게 여자로서 해주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 여자로서만이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는 따뜻하거나 혹은 애정어린 대화조차도 나누어 본 적이 없었고 다른 부부들이 흔히 하는 외식이나 영화 구경 또는 휴가 등을 다녀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피차간에 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우리가 어찌 정상적인 부부랄 수 있는가 말이다. 판사는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명령했으나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늘 아침 열흘 전에 그 자리에서 공권력에 의해 결정될 운명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간의 정황으로 보아 무능해 보이는 공권력은 섣부른 정의감에 불타 건전한 가정은 국가의 어쩌고 저쩌고를 되뇌면서 내 요구의 불허를 공표해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늘 용감한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진리는 참으로 희극적인 일이다. 검증되지 않은 자들의 권력. 의논들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쿡 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네 라고 대답했다. 아내분의 이혼 소송이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두 분은 합심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섣부른 정의는 나에게 건강한 가정을 명령했다. 판사는 나의 요구를 불허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와 아량을 갖춘 사람임을 과시라도 하듯 거만하고도 당당한 자세로였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정의, 건강한 판사.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상이, 건강한 서울이, 사람들이 싫어졌다. 어디든 떠나고 싶었다. 나는 무작정 터미널로 향했다. 30분이 지났을 때쯤 버스는 거짓말처럼 대관령을 통과하고 있었다. 해발 900m란 말에 걸맞게 차창에서는 냉기가 묻어나온다. 나는 저 멀리 하늘과 맞닿아 있는 바다를 본다. 시커멓게 웅크리고 있는 하늘과 바다. 바다는 구름과 하늘과 뒤섞여 구별되지 않는다. 바다. 나는 아직 바다를 본 적이 없다. 버스는 몇 개의 터널과 곱게 뻗은 도로를 내달려 이내 터미널에 도착한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온몸으로 스며든다. 한적한 바닷가로 가주세요. 택시가 멈춘 곳은 조그만 항구다. 미역 냄새 같기도 하고 싱싱한 고등어 냄새 같기도 한 곳을 따라 나는 발걸음을 옮긴다. 정박해 놓은 어선들과 갈매기, 방파제 끝으로 만화처럼 서 있는 등대와 특별히 무엇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 낚시꾼들. 답답했던 마음이 체증이 내려가듯이 시원해진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방파제 끝쪽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인공호초 위에 걸터 앉아서 바다를 본다.
잔잔한 수면 위로 밀려오던 해무가 어둠과 섞여 주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 때까지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바다만을 본다. 거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안개 쪽에 어렴풋이 한 사내가 서 있다. 나는 대답 대신 사내를 본다. 이윽고 사내가 내게로 다가온다. 턱수염이 부스스한 버스 옆자리에 탔던 사내다. 같은 버스를 잠시 탔을 뿐인데 낯선 곳이어서일까 사내가 친숙한 느낌이 든다. 이런 날은 가끔 사고가 나곤 하지요. 사내는 나를 자살하려는 사람쯤으로 본 모양이다. 어쩌면 사내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무작정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의 어느 구석에는 저항할 수 없는 운명에 굴복하여 자살을 꿈꾸는 음모가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식사는 하셨나요? 예, 저도 아직 식사 전이라. 사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사내 스스로도 우리가 호의를 주고받을 만큼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고 보니 오늘 나는 한 끼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아시는 곳 있으면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 순간 나는 나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러나 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견디어낼 수만 있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법은 확인 가능한 것만을 문제 삼았다. 법이 확인할 수 없는 영역까지 따진다면 나의 외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의 조건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러나 남편도 남편이 신봉에 맞지 않는 법도 확인할 수 없는 나의 외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였다. 남편과 법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육체였을 뿐이다. 비가 내린다. 봄에 내리는 비는 하늘의 빛깔만큼이나 무게가 있어 그것을 맞은 사람에게 부쩍 철이 들게 하는 힘이 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바다의 빛깔과 봄비는 사춘기적 소녀처럼 철이 들어버린 나를 만나게 한다. 결혼이 부족한 신체의 일부를 다시 찾아 맞추는 것이라면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불량품이 되어버렸던 나. 나는 오늘에서야 완벽하게 남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나는 사내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하여 호텔을 나선다. 멀리서 안개 주위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리고 있다. 오늘의 소설 이완우 작가님의 해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님의 소설집 누구세요에 실린 단편인데요. 여러분은 심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오늘의 소설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주인공이 자식이 성장한 후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이혼 소송을 하며 느끼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과 미움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는 것은 그를 그만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사랑과 미움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어찌 같을 수 있는가 말이다. 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20년을 미워하면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 그녀의 이혼 소송이 정당할까요? 글쎄요.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과 살고 있지는 않죠? 네, 그럴 겁니다. 자,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